예정통합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정기총회가 개최됐습니다. 김미순 제주영락교회 장로가 제50대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1년을 맞아 시민단체들이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에서 왜곡된 인권과 성윤리, 편향된 사상을 가르치려는 모든 활동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인도의 동북부 지역 아삼주 주민 190만 명이 추방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방글라데시 출신 무슬림으로 이번 추방 정책은 인도의 힌두 정권 강화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지난 9월 3일 예장통합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정기총회가 개최됐습니다. 네, 2년 만에 회장 선거도 치러졌는데요. 김미순 제주영락교회 장로가 제50대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3일부터 5일까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된 제84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정기총회. 새 역사를 창조하는 선교여성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총회에는 전국 71개 연합회의 총대 472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총대 3분의 2의 찬성으로 헌장이 개정되고 최근 개관한 여전도회 역사전시관의 운영위원회가 신설됐습니다. 각 지역연합회 보고 후 진행된 신임회장 선거, 공천위원장 홍기숙 장로의 감독 아래 진행된 무기명 투표에서 김미순 제주영락교회 장로가 238표를 얻어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제50대 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김미순 장로는 역사와 전통을 잘 계승시켜 여전도회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121년의 역사 가운데 전통적으로 참으로 우리가 그동안 이뤄왔던 것들을 잘 계승하고 발전해야 될 거고요. 부족하지만 이렇게 회장으로 세워주셔서 참으로 이제 막중한 여전도회 일을 맡게 됐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참 우리 모든 500여 명 또 130만 선교 여성들과 함께 여전도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단체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총대들을 영적으로 재무장시키는 순서들도 진행됐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박상진 교수는 특강을 통해 다음 세대의 위기를 언급하면서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교육주권 회복 운동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자녀를 너에게 맡겼다. 부모에게 맡겼다.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 말씀으로 이 아이를 양육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전도에 무슨 운동이 필요하냐? 교육주권 회복 운동인데 제가 이때까지는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이 무슨 학교 교사가 교회 학교가 교육을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제가 자녀 교육의 주체군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녀 교육의 주체로서 회복되는 운동이 필요해요. 선교와 교육, 봉사 분야의 실천적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총회에서 결의한 1년 동안의 사업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좀 더 굳건히 세워지길 기대해 봅니다. 시채널 뉴스 변은준입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최영애 위원장은 특정 소수 집단만을 위한 인권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왜곡된 인권관으로 다수 국민들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비판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인 최영애 위원장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상임위원을 지내면서 여성 인권운동가로 활동해왔습니다. 일부 계층에서는 우리나라가 인권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적임자라는 평과 함께 기대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성 혐오 집단인 워마드에 대한 최 위원장의 태도도 다소 아니하다는 평과 함께 오히려 혐오에 대한 자성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단체를 두둔한다는 인식 또한 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은 최영애 위원장의 임명 뒤에도 1년이 넘도록 변함없이 다자성애와 동성애자 등 특정 인권만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지난 1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문서의 제3의 표기와 동성 결혼에 대한 정책적 검토, 어린 학생들에게 성관계할 권리를 가르치고 있는 경남학생인권 조례 제정 촉구와 낙태 합법화 정책 등의 활동을 해와
사회적인 논란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영애 위원장이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지난 5일,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최 위원장이 왜곡된 인권과 편향된 사상에 따라 활동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국가위원회 위원장 최영애는 동성애, 동성혼, 다자성애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동성애가 정상인가요? 아닙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아이 낳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의 출산율 어떻게 주장하면 어떻게 지켜낼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국가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최영애는 이러한 정책을 펼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벌써 1년입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도 주지를 않고 있는 국가위원회 위원회 최영애, 당장 사퇴를 요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동성애를 옹호하고 성매매 합법화를 외치면서 집단 난교를 주장하는 집회를 연 학생들을 징계한 한동대학교에 징계 철회 권고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고 현행 법률을 위배하는 성적인 욕망까지도 보호해야 할 인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청와대가 압력을 놓고 있고 언론들이 한통속이 돼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모든 국민들의 보편인권, 전부인권을 존중받아야 되는데 헌법기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헌법기관인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해왔습니다. 최영애 위원장을 규탄하는 시민들은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서 왜곡된 인권과 성윤리, 편향된 사상을 가르치려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라면서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윤리 도덕을 준수해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세우는 데 적극 참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명석교회 특별 새벽 집회와 새벽기도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해외 지도자 100여 명이 C채널 사옥을 견학했습니다. 김관상 회장은 매일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스튜디오에 돌아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한다면서 예수님의 심장과 소망을 가지고 깨어있는 방송을 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태국 등 20여 개 나라에서 온 10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 등은 스튜디오와 부조정실 등을 둘러보면서 방송 선교의 비전을 나눴습니다.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가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한인 연합장로교회에서 2019 시카고 한민족 통일선교 서밋을 개최합니다. 정성진 주빌리 공동대표는 지난 5일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국내외 지도자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시카고 서밋이 열리게 되는데 이것은 미국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주빌리 단체 대표들과 한국의 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함께 통일을 위해 손잡고 이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대회입니다. 이를 통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동포 지도자들까지 함께 기도운동에 동참해서 통일의 대오를 이루는 일을 힘써 나가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2019 시카고 한민족 통일선교 서밋은 한국교회와 미국 내 한인교회의 교류를 통해 효과적인 통일선교 정책을 토의하고자 개최됩니다. 이번 서밋을 통해 합의된 내용은 성명서로 작성돼 한미 정부 당국과 교회들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인도의 동북부 아삼주 주민 190만여 명이 불법 이민자 단속으로 추방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관련 내용을 인도 현지인으로 한국에서 파송돼 사역하는 로수종 선교사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190만 명이라면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닌데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추방 위기에 놓인 건가요? 예, 인도에서는 지금 아삼주에 살고 있는 아삼 사람 외에 있는 사람들을 좀 쫓아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2005년부터 이 작업을 시작했는데 2015년에 또 그 리스트를 만들었고 작년에 또 만들었고 작년에는 거의 410만 명의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올해는 그거 줄여서 190만 명 했는데요. 사실은 방글라데시에서 온 난민자들을 쫓아내려고 만드는 이 작업인데 근데 너무나 어렵게 됐어요. 그 190만 명 숫자가 적지 않은 숫자인데 지금 그 190만 명 중에 거의 10만 명의 우리 서bengal주 다르질링에서 간 고르카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인도의 다른 주, UP나 트리푸라에서도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로 방글라데시에서 온 난민자들인데 그러나 그 외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 무슬림 사람들도 뿐만 아니고 힌두교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네, 선교사님 말씀대로라면 190만 명 중에는 인도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불법 이민자들을 색출하는 작업이다 이렇게만은 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인도 사람들이 사실은 다 그 인도 사람들에 대한 서류적인 그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피하고 갈 수 있는데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면 정부에서 그 확인서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냈다는 것인데 그리고 그 작업도 쉬운 작업 아니니까 그 안에 또 실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20일 동안 시간을 주었어요. 그 190만 명 중에 사람들이 자기가 인도 사람인데 이렇게 잘못 결과가 나왔다고 신고하면 또 다시 그 서류들을 조사해보고 그들을 인도 사람인지 외국 사람인지 그거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참 이 작업이 너무 어려운 건데 그리고 그 190만 명이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그거 줄여서 만약 100만 명이 돼도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면 뭐 방글라데시에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닌데 아마 계속 인도에서 살게 될 텐데 그러나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 있지만 아마 투표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이거 지금 BJP 정당에서 하는 작업인데 그 원래 목적은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슬람교 사람들이 투표하지 못하게 아니면 방글라데시로 좀 다시 보내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방글라데시도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앞으로 아마 우리 헌법에서 어떤 아니면 비를 만들어서 힌두교인들을 받아주게 만들고 방글라데시에서 온 그러나 회교 사람들, 이슬람교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기라고 하고 아마 그들이 인도에서 계속 난민자로서 그리고 투표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국제사회에는 제2의 로힝야족 사태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인도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 선교사들도 거의 다 추방을 했고 또 외국인 거주를 더욱 엄격한 제도로 통제하는 분위기인데 지금 이것도 다 강력한 힌두 정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맞죠. 지금 인도에 그 지배하고 있는 그 정당, BJP 정당나 RSS, VHP, 바지랑달 이들이 다 지금 인도를 종교 자유 나라 아니고 최종 목표는 인도를 힌두교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힌두교 사람들이 그래도 아이들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회교 사람들이 아이들이 많이 나니까 이들이 좀 숫자적인 위험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슬람교 사람들을 할 수 있는 만큼 좀 줄이게 만들려고 하는 작업인데, 그래서 앞으로 힌두교 나라로 만들려고 여러 가지 지금 일들 하고 있는데, 카스미르 지방도 그렇고, 아삼 지방에도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최종 목표는 인도를 힌두교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인도에 있는 기독교 선교사님들도 추방시키고, 어렵게 그 목표를 이루어지기 위하여 작업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가지시고 인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인도에 있는 그 BJP 정당에 있는 지도자들을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들이 인도를 위하여, 인도 영혼들을 위하여, 인도 사람들을 위하여 좀 일을 할 수 있게 좀 기도해 주세요. 그 자기네들의 투표 받으려고 하는 목표에 아니면 힌두교 나라를 만들려고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사람들을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영적 안목이 인도 지도자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인도의 로수정 선교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힌두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치와 종교,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곳곳에는 여전히 교회를 지키는 믿음의 구루터기들이 있는데요. 말씀의 의지에 52일 만에 예배당을 지은 한 목회자의 순종이 지금은 인도 최대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게 했습니다. 인도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When Pastor Satish Kumar announced that God told him to build a church as large as a stadium in just 52 days, he was met with disbelief. But Pastor Satish and his church chose to trust God. As I started the church in 2005 with 25 people, and in 2007 we had 3,000 people, and 2010 we had 30,000 people, 2011 we had about 50,000 people, but we were worshiping only under the tents. God said to me, if you believe that I'm going to build this church in 52 days, trust me and lay the foundation stone. On November 11, 2012, they laid the cornerstone of the church and built it in 52 days, exactly as the pastor felt God had told him. Today, Calvary Temple holds the distinction of being the largest church congregation in India. I preach pure word of God. I preach the word of God. And I trust the word of God has power to attract people. If I love Jesus, how can I prove that I love him? By feeding my sheep. And that is what I'm doing faithfully all these years. This November 11th, the church marked their 5th anniversary. Gordon Robertson attended the joyous celebration. This is an absolutely amazing work of God. For one of the largest churches in the history of the world to be right here in Hyderabad, to grow from 25 people to 180,000 people in just a little bit more than a decade and a half, that's a miracle. My prayer for Calvary Temple is that this church would multiply. I pray for multiplication, that there would be 30, 60, 100-fold multiplication. That kind of multiplication comes from God, and it's going to come here to Calvary Temple. 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숭실대학교 하충엽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북한도 태풍 링링의 피해가 상당히 컸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비상회의도 소집할 만큼 상당히 염려가 컸던 것 같습니다. 피해 상황이 좀 어땠나요? 네, 이례적으로 북한 방송에서 네.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보도를 해줬죠. 황해도로 들어와서 평양을 거쳐서 함경남도로 빠져나갔는데
5명이 사망을 했고 사상자 수가 있고 또 여의도 면적의 157배가 침수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남한 사람들이 느끼는 거하고 북한 사람이 느끼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에는 민둥산, 즉 산에 나무가 없이 밭으로 일구어서 북한 주민들이 텃밭으로 사용한 그러한 산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홍수와 또 해일로 우리가 아는 대로 60만에서 300만 명이 아사한 이유가 그 토사가 농경수 그 수로를 막았기 때문에 농작물의 수확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아사자가 발생됐거든요. 네. 지금도 북한은 노동당의 정책 사업으로 규정했듯이 수림산업 또 묘목산업 이것을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 제재로 인해서 이것이 아직도 북한의 민둥산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북한 토지 모양으로 볼 때 이번 링링 태풍이 휩쓸고 간 침수가 여의도 면적이 157배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느끼는 체감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의 재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북한에서도 군사중앙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그런가 하면 또 9월 9일은 또 북한에서는 구구절로 지내는데 이게 또 북한에는 의미가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올해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올해 분위기는 좀 차분했던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구구절 정권 수립일 아니겠어요? 71주년인데 보통 정주년이라고 뭐 70년, 75주년, 80년 이렇게 정주년은 의미 있게 북한이 행사를 치르지만은 71주년 정주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내부 체제 단속, 충성을 요구하는 그런 체육대회나 그렇게 대외적으로 메시지를 주는 이러한 큰 구구절로 행사를 치르진 않고 내부 충성 결속용으로 진행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북한 움직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또 리용호 외무상이 중국의 왕이 부장을 만났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리용호와 그 말씀한 대로 신중국 70년이 되는 해이고 그래서 이제 왕이 부장이 북한에 방문했을 때 특별히 북한은 신중국 70년 되는 중국과 이 동맹을 과시했고 특히 이제 홍콩 사태를 적극적으로 북한은 중국 정부를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눴고 또 왕이 부장이 북한을 다녀와서 한 이야기는 미국을 지칭하는 것이었죠. 중국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미국이 이러한 강한 메시지를 내놨고 이것은 이제 북한을 다녀온 왕이 입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교착 상태인 북미 이 관계를 이 해법을 논의하는 중국과 북한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을 중국과 북한이 깊게 논의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 움직임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 측에는 방위비 얘기를 꺼냈고 또 북한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발언을 했어요. 네, 이 몇 주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비건 대표 이 세 분이 쏟아낸 말로 인해서 롤러코스터를 탄 느낌을 받으신 시청자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 합중국 대통령은 우리가 북한 체제는 인정하고 유지되기를 원한다.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비핵화가 먼저고 그 다음에 체제 인정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북미, 미북 협상이 안 되면 한국과 일본의 핵 무장도 가능하다. 또 비건 대표는 강연에서 북미, 미북 협상이 성공하면 주한 미군을 감축할 이런 강연 내용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점이
지소미아 네. 그것이 이제 나온 결과에 연동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이 비건의 말을 굉장히 좀 우리 한국 안보에 걱정을 끼쳐주는 언급으로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이 C채널의 시청자들께서 이렇게 보실 때 왕이 부장이 북한을 방문해서 미국과 북한의 협상을 논의하고 또 북한의 미 합중국 대통령, 국무장관, 비건 대표의 연이은 이런 이야기들이 횟수가 잦아지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무엇인가 어떠한 협상의 시기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특별히 이제 14기 최고인민회의 1차 때 북한 지도자가 연말까지 미국이 계산법을 새롭게 갖고 오는 시한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리고 이제 14기 최고인민회의 2차도 끝났고 이제 북한은 헌법상 다 일할 준비가 된 것이죠. 이제 금년 12월까지 비록 북한이 정한 시한이지만 네. 그 시한이 다가오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러한 언급들이 자주 언급된다는 것은 어떠한 협상에 지금 이렇게 꼬린 지점에 좀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한반도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이 통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통일은 상승 운동이 아니라 하강 운동이다. 이 통일은 우리 국가 열국들이 또 남북이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쌓아올리는 어떤 바벨탑의 그런 통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오순철처럼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강 운동이다. 네. 그래서 이 통일은 상승 운동이 아니라 하강 운동이다. 이러한 깊은 성서적 맥락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아주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의 이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강할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시청자들께서 좀 기도를 집중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달 말에 이제 유엔 총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러면 좀 북미 협상의 좀 분수령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지금도 협상의 과정인 것 같고 우리 리수영 또 리용호 외무부상이 참여하지 않을 거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밀고 땡기는 협상 과정이고 하나의 분수령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이 무기를 판매했다 이런 정황도 좀 포착이 됐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 북한의 이제 조광무역회사라고 1973년도에 세워진 것이 마카오에서 운영되다가 네. 이제 미국 제재로 인해서 광통성으로 이주한 회사인데 그 홈페이지에 보면 북한의 여러 발사포에 해당하는 또 전차에 해당하는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네. 200만 달러서부터 시작해서 북한산 패트리어트 그런 무기 같은 경우는 막 5천만 달러가 넘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사실 유엔 제재 그 전문가 패널에서 북한 무기가 시리아나 예멘이나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고 밀무역되고 있다. 이런 보고서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네. 유엔 제재 품목을 그런 형태로 은밀하게 또 이렇게 웹사이트를 통해서 판매하는 그러한 모양이 이제 계속 지속되어 왔던 건 사실이고 네. 그것이 이번에 신문에 좀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한반도 정세를 계속해서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네. 같고요. 네. 마지막은 좀 가벼운 얘기로 좀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이제 우리에게 추석인데 북한도 이제 추석 명절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내나요? 네, 우리와 거의 비슷한데요. 네. 특히 그 김일성 그 시절에 잠시 명절을 중단했다가 1989년도에 민속 명절로 다시 재개를 했거든요. 성묘 똑같이 가고 네. 또 이제 송편도 만들고. 근데 이제 노치라는 그 찹쌀로 노치요? 찹쌀로 지져서 먹는 노치 음식도 있고 네. 또 토랑국. 그런데 이제 특별히 북한은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체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우리가 경험하는 남한에서 경험하는 민족 대이동 네. 이런 것은 북한에서 보기 힘든 일이죠. 그래서 사실 이산 가족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명절 때 갈 친척이 없으니까 이산 가족은 네. 이렇게 고속도로가 밀리는 민족 대이동의 뉴스를 볼 때
이산가족은 제일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산가족도 있고 또 탈북민들이 얼마나 이 북에 두고 온 가족으로 그리워하겠습니까? 특히 이 명절 때 좋은 음식 보면 가족 생각이 제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특별히 관악구에서 탈북민 모자의 아사의 죽음, 또 안양에서 그 고시원에서 또 탈북민 남자의 죽음 이런 것을 우리가 뉴스로 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민족 대이동이 있는 또 이 명절 추석 때 우리 한국교회 성도 또 교회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이 외로워하지 않도록 또 좀 어려워하지 않도록 또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함께 나누는 것까지 우리 한국교회 교회가 하면은 참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태풍으로 남북한 모두에 좀 피해가 컸습니다. 특히 그렇습니다. 추수를 앞두고 농작물 피해가 많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좀 피해 복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저희도 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성실대학교 하충엽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탈북민들 가운데 자녀와 함께 남한으로 온 분들은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염려가 큽니다. 네, 일반 학교 진학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또 아이가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대안학교인 여명학교가 그 염려를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이홍훈 교장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명학교는 제 이름도 박여명이거든요. 그렇죠. 제 이름이랑 같아서 저도 좀 도울 방법이 있나고 예전에 후원을 한번 알아봤던 적이 있는데 그 기억이 나거든요. 좀 어떤 뜻으로 이런 이름으로 학교를 지으셨는지 궁금하고 좀 학교 소개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름의 뜻대로 네. 통일의 새벽을 여는 그러한 그 동이 트는 빛이다. 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여명학교라고 했고요. 여명학교는 2000년대 초반에 탈북민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할 때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한 1년 반 정도 이제 준비팀에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23개 교회가 초교파적으로 연합해서 앞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자.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을 교육하는 그런 학교를 대안학교를 설립하게 되었고요. 네. 2004년 9월에 낙성대역 부근에 학교를 세웠는데 2008년 초에 명동 남산으로 이사를 했고 예. 그리고 2010년 3월에는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학력 인가를 받아서 지금은 이제 인가된 검정고시 없이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학교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럼 입학 대상자는 누구가 이제 대상인 예, 입학 건가요? 대상자들은 탈북 청소년들이든지 또는 탈북민의 자녀들 이런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제 엄마는 탈북민이지만
중국에서 태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런 자녀들도 함께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별히 이제 부모가 탈북을 결심할 때는 또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실제로 자녀들이 함께 탈북하는 비율이 좀 높은 편인가요? 그 비율이 좀 어떻게 됩니까? 올해 6월까지 33,022명이 전부 탈북을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자녀가 함께 탈북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고요. 네. 주로 엄마가 먼저 탈북해서 네. 그 후에 준비를 해서 이제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간혹 함께 오는 경우도 있고 청소년들은 자발적으로 혼자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 보면 67%가 편모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 20% 정도가 부모가 같이 있고 또 한 12% 정도는 이제 그 무연고 부모가 없는 경우. 네. 아빠만 있는 경우는 딱 한 명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런 탈북 청소년들이 모두 여명학교에 진학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학교에 현재 학생들이 현황은 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지금 초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 북한에서 온 학생들이었는데 네네. 이제 탈북의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중국에서 출생한 학생들이 이제 장성에서 이제 남한에 와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 총 84명이 공부를 하는데 네. 44명이 북한에서 태어난 학생이고 네. 40명이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 엄마의 자녀이고 그렇습니다. 네. 네. 예. 학생 수에 못지않게 좀 선생님들도 많이 계셔야 할 것 같은데, 네. 여명학교 교사는 뭐 교사 자격증만 있다고 이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좀, 예. 저희 학교에 교장 교감위에 11명의 교사가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은 저희 학교를 졸업한 탈북 청소년이었고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네. 대안학교고 규모가 작다 보니까 많은 일에 비해서 적은 숫자가 담당해야 되니까 일이 좀 많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헌신적인 마음, 사명감 이런 것이 없이는 사실은 학교 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물론 다 교사 자격증은 있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질병이나 또는 가끔은 다툼도 벌어지고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달려가야 되고 그래서 네, 그렇겠죠. 교육뿐만 아니라 생활지도, 뭐 의료지도 다양한 지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학생들이 남한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뭐 역사 체험도 하고 또 문화 체험도 하고 직업 체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과 더불어서 좀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서 일단은 그런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그 선생님들은 이제 어떻게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섬기게 되셨을까요? 아주 초기에는 정말 헌신된 분들이 오셨고 예, 예. 이제 후기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절차를 밟아서 면접을 하는데 특별히 그런 헌신적인 마음과 사명감 이런 걸 많이 보고요. 예, 그리고 실력도 보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 탈북 학생들의 좀 특수성을 조금 잘 이해하는 그런 교사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명학교는 또 통일 이후에 북한 지역 학교 건립 구상을 또 갖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과거에 그 일제 시대 때는 오산학교가 네. 그런 어떤 독립운동을 위한 통일을 위한 아까 해방을 위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희 학교는 이제 이런 분단 시대에 통일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북한이 통일이 되면 북한 학교가 완전히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북한 학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 탈북 청소년들을 교육하면서 북한 학교의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그래서 또한 단순히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저녁에는 이런 평생 교육도 하고 또 주말에는 이제 교회로도 운영될 수 있고 그래서 또 우리 학생들이 그런 어떤 사역자로서 역할도 할 수 있고 북한 복음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통일 인재 양성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제 학교 설립이 2004년부터니까 한 15년 정도 이제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졸업생들도 상당히 많이 배출됐을 것 같거든요. 졸업생 현황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그동안 291명이 졸업생으로 배출됐고요. 예. 88%가 대학 진학을 했더라고요. 대학 진학생 중에서 70명이 졸업을 했든지 학교를 다니고 있고 70%가 그리고 20% 정도는
학교를 중단하고 바로 취업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고 10% 정도는 휴학을 하고 있고 그렇고요. 전체 졸업생 중에서 한 40% 정도는 현재 직업 현장에 있고 네. 40%는 학업 현장에 있고 20%는 뭐 결혼했든지 취업 준비하든지 해외에 있든지 네. 가끔 연락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고 뭐 전공은 그러면 뭐 제각각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뭐 정말 다양하게? 직업 분류도 아주 뭐 거의 모든 분야에 다양하게 가 있고 네. 전공도 다양하고 저희가 학생들의 그 상황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주 좀 졸업생들이 찾아오시나요? 네, 뭐 많이 찾아오고 네. 또 우리 학교를 위해서 후원한 학생들도 있고 특별히 여명의 날이라고 행사가 있는데 11월 달에 네. 그때는 뭐 자꾸 여명의 졸업생들이 날. 엄청 많이 오니까 제가 좀 가서 어떻게 좀 도와드릴까 싶습니다. 꼭 네. 오십시오. 여명의 한번 날입니다. 가셔야겠네요, 여명의 날. 그렇게요. 그렇군요. 이렇게 졸업생들이 또 연락을 안 주시면 좀 서운하실 것 같고 또 연락을 주시면 또 굉장히 반가우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이번 주 추석인데 학교에서 또 좀 행사를 마련하고 계시다고요? 네, 이번 추석이 저희 개교기념식하고 좀 겹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개교기념 예배 드리고 또 기념 마라톤 대회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상품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네. 연휴 첫날에는 우리 학생들 또 갈 곳이 없는 학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하는 학생들 모집을 해서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또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에 앞서서도 이제 통일 이후에 어떤 이제 학교 건립의 구상 뭐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네. 끝으로 이 여명학교에 그 좀 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전과 또 기도 제목이 있다면 끝으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대안학교로서 네. 새빵살이를 하고 있거든요. 임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임대 기간이 이제 거의 만료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를 이전해서 건립해야 되는 단기 목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좀 부지도 마련해야 되고 네. 많은 모금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단기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우리 학교가 정말 이 통일을 준비하고 또 북한 보고마에 기여하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고 또 좀 앞으로 북한의 학교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과정과 또 교사 재교육과 이런 여러 가지를 잘 준비할 수 있는 통일학교의 모델로 잘 준비되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명학교를 통해서 우리 탈북 청소년들이 꿈을 찾고 또 희망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이 통일 인재들이 양성되고 또 배출될 수 있는 여명학교가 될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명학교 이흥훈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장통합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정기총회에서 김민순 제주영락교회 장로가 제50대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최영희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1년을 맞아 시민단체들이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명성교회 특별 새벽 집회와 새벽기도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한 해외 지도자 100여 명이 C채널 사옥을 견학했습니다.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가 미국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에서 2019 시카고 한민족 통일 선교 서밋을 개최합니다. 네, 이례적으로 내륙을 관통한 태풍 링링으로 추석을 앞두고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인명피해도 있을 뿐 아니라 추수를 앞둔 농어촌에 피해가 컸는데요. 많은 곳에 회복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태풍처럼 나라 안팎으로 몰아쳤던 여러 갈등들도 잠잠케 하는 최선의 해법이 찾아지길 바랍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